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보험료 파헤치기. 그래서 지난 시간 1부에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특히 이제 작년 9월에 피부양자 유지 조건, 그러니까 탈락하신 분들이 또 많이 생겼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역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 또 공적연금은 지역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데 사적연금은 또 어떤지, 그렇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결국에는 이제 이 비과세 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좀 줄일 수가 있는지, 그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도 안봉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건강보험료 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먼저 지역 건강보험료를 좀 합법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시작을 해 주시죠. 일단 은퇴하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하다 보면 이제 건강보험료 얘기를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본인이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해 보시는 그런 좀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보통 은퇴하신 분들한테 첫 번째는 일단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무조건 올려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편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본인이 다 숙지하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공단에다가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세 가지 조건에 이제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안 된다면 이제 피부양자 탈락 사유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를 한번 올려보셔라.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안 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거고요. 그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은 이제 뭐 회사가 50% 부담해주는 것도 없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는 건강보험료 무서워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이제 소득 활동도 필요하지만 건강보험료 때문에 재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 재취업이 이 건강보험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직전 소득이 보통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본인이 35만 원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월. 그럼 35만 원인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서 계산해 보니까 비슷하게 나와요. 보통 아까 우리 보여드렸지만 서울에 집 하나 있고 금융 수령하시면 한 28만 원, 9만 원. 그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30만 원 나오고 직장 가입자였을 때 35만 원. 그러면 지역 가입자가 더 저렴하게 적게 나오니까 지역 가입자에 부과되는 걸 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거든요. 그럼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직장 가입 건강보험료는 10만 5천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장기요양 합해도 한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재취업을 하시게 되면 1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 이상 근속하시다 퇴직을 하시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했던 게 12만 원이고 지역으로 전환됐더니 28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역보다는 직장가입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렇게 해서 퇴직한 이후에 내가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선택하는 게 임의기속가입 제도입니다. 이거를 3년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취업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면 28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내시던 12만 원을 3년 동안 내시는 거죠. 뭐 어느 게 유리한지 잘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취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장 다닐 때 납부하셨던 본인 부담액, 50% 본인 부담액과 지역 가입자 중에 작은 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3년간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3년 이후에는 당연히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민기속가입제도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사실 부동산은 매도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건강보험료 부담스럽다고 매도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결국 소득을 제가 1편에서 소득에 산입되는 걸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종합소득 신고 대상, 그 다음에 공적연금, 그리고 금융소득 1,000만 원 이상.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소득들은 소득이지만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과세 소득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과세 얘기하는 거는 이자나 또는 어떤 그 실제 소득이지만 이거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거를 이제 비과세 소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과세 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의 소득에 산입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은퇴하신 분들이 그 마지막에 수령하시는 목돈이 퇴직금이잖아요. 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을 수령하시는데 이거를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면 그 퇴직금 재원에 대해서도 소득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퇴직금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 이제 공제용으로 그 개인연금이든 IRP든 이제 본인이 납입한 금액들이 있어요. 그 연금액은 연간 1,200을 넘지 않으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간 1,200 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을 하시더라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이러한 그 소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한 거고요. 이 부분은 뒤에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 종류별 과세 요건 이해하기. 네. 이것도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다니실 때 본인이 연말정산만 했다. 나는 다른 종합소득 신고 이런 걸 안 했고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만 했다. 이런 분들은 퇴직을 해서도 본인이 따로 세금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연금 수령하실 거잖아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공단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기 이전에 회사가 했던 연말정산을 이제 공단이 해준다는 얘기죠. 연금 수령할 때 배우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다 이제 반영을 해서 세금 정산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하셨던 분들은 퇴직하고도 따로 종합소득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하나도 통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직장 다닐 때 이미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셨거나 아니면 임대소득이 있으셔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퇴직을 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임대소득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또 공적연금이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또 합산 대상이신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현재도 하신 분들은 은퇴하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 지금 연말정산만 하고 소득 신고를 안 하셨던 분들은 퇴직 이후에도 달라질 건 없다. 그냥 공단에서 알아서 공적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이제 연말정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한 이 그 데이터가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득에 잡히고요. 여기서 제가 연금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면 퇴직소득이 분류과세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은 실제 이제 퇴직한 해, 예를 들어 63년생이 올해 퇴직을 하면 올해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1억 또는 2억을 수령하시면 이게 올해 근로소득이라 합산해버리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퇴직소득은 그 회사를 20년, 30년 근속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퇴직금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거를 당해년도 근로소득이라 합산해버리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이런 소득세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양도소득이거든요. 부동산을 5억에 매수를 해서 10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동안 10년을 보유했단 말이죠. 그럼 10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을 올해 실현한 거잖아요. 그걸 올해 근로소득이라 합산해버리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하고 퇴직소득은 따로 계산하는 분류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 소득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원천이 분류과세에서 나온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하면 이거는 세금은 이제 퇴직소득세로 해서 이제 30% 감면받고 세금은 부과하지만 건강보험료에서의 소득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연금소득 중에서 이제 공적연금은 우리 1편에서 총 수령액 50%가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적연금 외에 나머지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퇴직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 따로 제가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납입한 연말정산 받으려고 납입했던 개인연금은 연간 1200만 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소득으로 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제 공적연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이제 소득이 50%가 건강보험료 산입이 되지만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안심을 하셔도 되겠네요. 퇴직연금이 금액이 커가지고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그 부분은 합산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다만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 퇴직 시점에 2억을 수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퇴직금이라서 분류과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2억을 제가 1년 동안 3%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1년에 600만 원 이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600만 원은 퇴직금이 아니죠. 이자소득. 그죠? 예, 이자소득, 운용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연금제도에서는 그 600만 원의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얘는 언제 과세하냐면, 이걸 인출할 때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 5.5에서 3.3 이렇게 나눠서 과세를 하고요. 이걸 목돈으로 이제 인출하면 16.5를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 2억에서 발생한 이자 600만 원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면 16.5% 과세를 하는 거지, 발생하는 시점에서 과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혜택을 두 번 주진 않거든요. 이미 이제 600만 원 소득 발생할 때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간 1200 넘게 받으면 이제 종합소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 그러면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 이 부분도 뭐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을 연금 수령을 하시더라도 연금 소득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별도 분류과세 항목이니까 건강보험료 입장에서는 소득을 안 본다 그거고요. 만약에 이제 사전 대출이 있거나 부동산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이걸 목돈을 인출한다 그러면 그냥 목돈 그 퇴직금에 발생하는 퇴직 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돈으로 인출하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이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형 연금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아시는데 그래도 한번 좀 짧게라도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건강보험료하고 개인연금이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제 밀접하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향후에 이제 이 사적연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연금 크게 내가 납입한 돈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보통 전문용어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을 공제를 안 받았느냐, 그건 세제 비적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말정산을 공제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세금 혜택을 아직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을 할 때 세금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비과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에서 일단 소득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공제 안 받은 금액 연금은 일단 건강보험에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정산을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연말정산 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 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 수령할 때 연간 1200이 넘어가면 소득에 산입이 되고 1200이 넘지 않으면 소득에 0원으로 잡힙니다. 반드시 연말정산 공제 받은 금액은 연간 1200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공제 받은 게 연금저축도 있고요. 그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해서 IRP가 있어요. 요거는 이름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두 그 상품 합산입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1200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는 퇴직연금이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퇴직금. 그러니까 IRP에는 퇴직금이 들어오는 재원이 있고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고 납입한 본인이 게 개인적으로 납입한 게 예, 있고. 예. 그 퇴직금이 그 소득이 안 잡힌다는 얘기지 연말정산 받으려고 낸 거는 연금저축과 동일한 상품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제 나중에 산출할 때 되는군요, 그게. 네. 그 금융기관에 가시면 연말정산 받은 금액이 얼마고 이게 1200에 포함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다 구분을 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은행에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으면 은행 직원은 본인 은행 거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증권사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개인연금이 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1년도에 제도가 한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95년부터 2000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이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구개인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가능한 절세 상품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연금 상품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금융 상품이 연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퇴자분들한테 제가 도움될 만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거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증권사 거래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보험회사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은행, 증권, 보험 어디든 다 비과세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 그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점은 65세가 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퇴직하신 분들은 바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65세가 넘으면 인별로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까 65세 넘으신 분들은 이런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을 가입하면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해 15.4% 과세를 하지만 제2금융권,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라든가 단위농협이라든가 뭐 단위축협 이런 곳들은 3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4%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융권은 이제 3천만 원까지는 좀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 금융권에 대한 약간 불안 심리가 좀 있기는 한데 당연히 이제 3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 3천만 원 넘는 금액을 예치할 때는 명의를 분산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행권을 거래하실 때는 이렇게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가 저율과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사를 활용하실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보장성 상품으로 가입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저축성 상품으로 가입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장성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거에 대한 장점은 한도가 없습니다. 월 150이라든가 이런 한도 없이 200, 300만 원을 가입을 하셔도 현재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납입 기간을 좀 짧게, 이제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납입 기간이 길면 부담스러우니까 납입 기간을 좀 짧게 해서 가입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축성 보험은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이라든가 저축보험을 얘기하는 건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연금 이런 상품들은 일시나 목돈을 한 번에 낼 때는 1억까지,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월 적립으로 가입을 할 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한도가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연말정산용으로 보통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연금 계좌는 이제 연금 저축하고 IRP를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연금 계좌에도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연금 계좌 왜 활용하기 좋냐 하면,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연금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예금에 넣어놓으면 예금에서 15.4% 과세를 하면 이건 이자 속세로 카운트가 되는데, 연금 계좌에서 똑같은 예금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금융소득으로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ISA 계좌로 해서 그 개인형 자산관리 계좌인데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셨던 분들은 ISA 계좌를 못 만들고요. 그 외에 만 19세 이상인 분들은 전부 다 ISA 계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계좌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9.9% 과세하고 그러니까 일반 계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5가지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요 5가지 중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또 좀 기본 조건들은 좀 이제 달려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유의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선 퇴직하신 분들이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연금저축계좌하고 ISA 계좌고요. IRP 계좌는 소득이 있을 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미리 좀 만들어 놓으셔야 IRP는 활용하실 수 있고, 그럼 연금저축계좌하고 IRP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상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나 ETF, 리츠 이런 투자 상품밖에 없는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시거든요. 최근에 금리도 높기 때문에 나는 저축은행 또는 일반 시중은행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IRP에서 하셔야 됩니다. 연금 계좌를 1,800을 연금저축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IRP에 납입할 수도 있는데, 상품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IRP가 좀 더 안정적인 상품이 있고, 연금저축은 투자 상품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융 저축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ISA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 지금 당장 아직 보유하고 있는데 2, 3년 뒤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 그럼 이제 2, 3년 뒤에 목돈이 이제 발생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까지밖에 납입을 못 하니까 올해 만들어 놓으면 올해 2천만 원 한도가 생긴 거죠. 근데 올해 납입을 못 했어요. 그럼 내년에 올해 2천만 원까지 추가해서 4천만 원 납입할 수 있고, 2월이 가능하고 후년에 6천 납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때문에 내가 목돈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금융자산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ISA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향후에 절세 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납입은 안 하더라도 그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연금저축계좌는 한도 이월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800 납입을 안 했으면 내년에도 그냥 1,800만 납입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ISA 계좌는 올해 납입을 안 했다면 올해 2,000만 원 납입 안 한 금액까지 2월에서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세 계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험은 뭐 한도가 없다든가 뭐 이런 장점이 있고, ISA 계좌라든가 연금 계좌는 좀 뭔가 상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목돈을 크게 넣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세 계좌 아까 설명드렸던 5가지 종류를 적절하게 좀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은퇴 생활이 시작됐는데 이제 국민연금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 해서 내 이제 소득이 월 300이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내용이 나왔지만 이제 기본 뭐 서울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런 공적연금 수입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최소한 뭐 20만 후반대, 30만 원대 이렇게 내면 이제 아까운 생각이 좀 이제 드는 거죠. 이게 안 낼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컨설팅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은퇴를 앞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소중하게 이제 느껴지는 플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문가한테 꼭 좀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안봉학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